여전히 차갑지만 유난히 밝은 아침이었다. 찌든 안방 창호지에 아지랑이의 환각이 어른거릴 정도로 바깥의 밝음은 예사롭지가 않았다. 엄마도 그걸 봄의 예감처럼 느꼈을까? 절기를 짚어보면서 우수 경칩에는 대동강도 풀린다는데 하고는 아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런 류의 소리가 듣기 싫었다. 늙은이들이 생일이나 명절 등 세월의 중요한 마디들을 짚어볼 때마다 짓는 내가 그때까지 살까 하는 엄살 섞인 한탄처럼 들렸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나는 노인의 감상조차 당치 않은 사치처럼 여겨져 단속하고 싶은 거였다. 얼마 안 남은 고비를 과연 잘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에 내 마음은 갈라질 듯 메말라 있었다. 늘 믿음직한 것은 올케였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도 경건한 은식처럼 오빠 다리에 총구멍을 소독하고 심을 갈아 끼우는 일을 했다. 새살이 많이 나왔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건 정말이지 종교적 의식과 다름없이 경건했고 위안과 희망이 됐다. 오빠의 총상에 대한 나만의 비밀스러운 혐오감도 잠시 승화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의식에는 막아 끼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그까지 총구멍 따위를 신성시 말았어야 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소리 없이 들어왔을까? 창호지 문은 새색시 새벽 문화만큼이나 조신하게 열렸지만 나타난 것은 마부 신씨를 비롯한 그 삼총사들이었다. 거의 경망을 떨어본 적이 없는 올케도 양은 쟁반 위로 쨍그렁 핀셋을 떨구면서 사색이 됐다. 쟁반 위에는 신씨가 구해다 준 결핵약도 주둥이에다 약솜을 틀어 맞고 꽉 찬 채로 놓여 있었다. 내가 말한 대로 잤소? 신씨가 내기에 이긴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고는 대뜸 오빠에게 물었다. 장교였소? 쫄병이었소? 오빠의 입에서 대답이 나올 리가 없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았다 해도 말이 얼어붙어 버렸겠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을 소리였기 때문이다. 아니면 경찰? 신씨의 눈에서 비수 같은 살기를 느끼자 비로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연히 알아먹을 수가 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일 수가 있을까? 참담한 수치감 때문에 나 또한 말문이 막혀버렸다. 사람이 어떤 때 말을 더듬는지 알 것 같았다. 사태의 진상과 대처할 바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은 올케였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이 사람은 시골 중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오발 사건으로 일이 된 것이지 생전 총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군인이라뇨. 경찰은 더군다나 우리는 먼 친척에도 경찰은 없는 집이랍니다. 믿어주세요. 아, 믿어주세요. 이 일을 쏜 사람이 국군이지 이가 국군이라뇨. 억울합니다. 그녀의 비통하지만 조리 있는 소리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들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제발 믿어달라고 미친 듯이 애걸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오빠를 부상하고 낙오한 국군이나 경찰이라고 넘겨짚고 있다면 이건 정말이지 예기치 못한 최악의 사태였다. 아이들이 악모구리 끌듯이 울어 제쳤다. 군관 동무는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허리에 찬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와들와들 떨면서 아들을 막아 앉았다. 필사적인 방패막이었다. 엄마를 밀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오빠였다. 오빠 또한 사색이 돼 있었지만 첫마디를 거의 더듬지 않고 말했다. 이걸 좀 보시겠소? 오빠가 그들 앞에 내놓은 것은 그의 도민증이었다. 그가 생명처럼 위하는 거였다. 처음엔 오빠가 그걸 왜 내놓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뭔가 세상에 대해 헷갈리고 있어서 지금 세상에도 그걸로 신분보장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솟구쳤다. 그만큼 오빠는 우리에게 믿업지 못한 존재였다. 그러나 오빠는 올케처럼 비굴하게 굴지 않고도 자기 방어를 훌륭하게 해냈다.
역시 더듬기는 좀 더듬었다. 그러나 심하지는 않아서 결함으로 보이기보다는 신중해 보일 정도였다. 그는 도민증에 명기된 일사후퇴 불과 며칠 전으로 돼 있는 발행 날짜에 먼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의용군에 나갔던 사실만 쏙 빼고 6.25 전부터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 여름의 인공치하에서도 당연히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식 교육을 시키기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 그로 인해 그 후 환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는 것, 도민증 발급조차 안 해주니 산 목숨이 아니었다는 것, 막바지에 겨우 발급받고 나서 학교에 주둔한 군기문란한 국방부한테 이런 몹쓸 부상을 당했다는 것, 도민증이나 시민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 왜냐하면 군인 나가면 시민증을 소지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순서껏 차근차근 해명해 나갔다. 근래에 오빠가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기는 처음이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마부신 씨가 먼저 입을 열어 동지를 만나 반갑다고 했다. 얼렁뚱땅 악수까지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믿느냐고 물었다. 오빠는 광신도처럼 열렬하게 믿습니다에 힘을 주어 응답했다. 우리 인민군대가 후퇴하는 것은 작전상 일시적인 것일 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리라는 것도 믿어주기 바라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차없이 신속하고 냉혹하게 우리 식구를 둘로 갈라놓았다.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오빠하고 노인은 남아도 좋지만 나하고 올케는 북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절묘한 일도양단이었다. 동무가 국방군의 상위용사가 아니란 건 어느 정도 믿어준다 해도 동무의 사상은 그까지 도민증 가지고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시 도민증이야말로 빨갱이 가려내자고 만든 건데 동무가 악질 반동이 아니란 걸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자하고 누이를 북으로 기꺼이 보내는 기요. 올케가 아이 하나는 놓고 가고 싶다고 했다. 그건 결국 북으로 가는 걸 승낙한 것과 같았다. 우리에겐 어린 것 둘 중 누굴 남기고 누굴 데려가나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젖먹이가 엄마 따라가는 건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눈꽃만한 자유를 놓고 오랫동안 이리 씹고 저리 씹고 밀고 당기고 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괴물처럼 나타난 새로운 국면을 직시하는 걸 피해야지 손 놓고 입 다물고 있다가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았다. 우리를 한시도 가만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신씨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내가 북송의 막바지 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독려했다. 우리 집에서 어른들 어린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 말고는 이미 정해진 인원에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 연고자, 출신 성분 등 양식이 대동소이한 신상 명세서를 벌써 몇 번씩 작성해 올렸는데도 날마다 뭔가 요구사항이 없는 날이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신입장과 식권이 나오는 일만 남았는데 우리 집에서 새 식구가 추가됐으니 군일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했음인지 우리 식구는 그 복잡한 절차를 그대로 다 되풀이 안 해도 신입장과 식권이 나오게 돼 있노라고 했다. 식권은 이를테면 양곡권 같은 건데 가다가 아무 집에서나 묵는 집에 그걸 떼주면 그 집이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만큼의 양곡은 되돌려받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조선 피난민들처럼 양식을 이고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꿈 같은 얘기였다. 그들이 입성한 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접해본 식량 정책은 이렇듯 쌀 한 톨 구경 안 시키고도 흰소리 칠 수 있는 환상적인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게 나왔을 때 우리는 둘러앉아 그 신기한 것을 구경했다. 이것만 내밀면 네 집에서나 군말 없이 밥을 차려준대. 설마 정말?
그럼 이 종이 쪽지가 배급 통장이다냐? 이러면서 마치 오빠가 처음으로 100원짜리로 상여금을 타왔을 때처럼 돌려가면서 그 신기한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걸로 정말 밥을 타 먹을 수 있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신임장이 식권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예술당 공연을 구경 갔을 때의 경험으로 적어도 군대의 암호에 비길 만한 것은 갖고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류상으로 우선 개성으로 가는 걸로 해놓았다. 그러나 무학재 고개만 넘으면 훤히 뻗어있는 국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도시가 개성이니까 그렇게 둘러댔다 뿐 고향이니까 아주 모르는 고장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 같은 건 안 했다. 마지막 도시란 38 이남의 마지막 도시란 뜻이었다. 38선을 넘어야 비로소 아무 집에서나 식권으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회주의 낙원이 나타날 것 같은데 나는 막무가내 거기까지는 도달하기가 싫었다. 어쩌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지도 몰랐다. 자신이 아무래도 적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물적인 뒷걸음질에 가까웠다. 박적골에 갈 수도 있으리란 생각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고향집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집이라도 남아있다면 크게 의지가 되련만 아무리 난리통이라고 해도 이런 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금이 환양까지는 아니라도 고향이란 하다못해 허세라도 부릴 건더기가 있어야 돌아가고 싶은 법이다. 8살 때 떠나온 후 난리가 날 때까지 한 해도 귀향을 걸은 적이 없지만 늘 뻐기면서 돌아갔던 곳이다. 엄마는 첫 해에는 내리다시를 해입혀서 그 다음번에는 탈 줄 모르는 스케이트를 어깨에 걸치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뻐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리다지 양장도 작두날이 달린 구두도 그 동네에선 처음 보는 거였다. 박적골 최고의 여고생이 되어 귀향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를 봐주었으면 하는 욕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었다. 식권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피난짐은 아무래도 올망졸망한 곡식자루가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비단옷, 은수저 따위 식량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둘로 나누면서 서로 미루느라고 쌌다 풀렀다를 되풀이했다. 엄마는 곧 국군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리 늙은이나 병자라도 삿입에 거미줄은 안 칠 테니 인민군 따라가는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무려면 시골 빈집이 서울 빈집만 못하겠느냐고 그동안 익힌 빈집털이 섬시로다 엄마를 안심시키려 들었다. 꼭 같이 떠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마부신 씨가 우리를 구파발까지 태워다 주마고 해서 다들 같이 떠나기로 했다. 그날을 앞두고 식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벌떡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가슴을 쥐어뜯곤 하는 엄마를 올케가 천사 같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임진강만 안 건넌다면요. 오냐 오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떻게든지 임진강만은 건너지 말거라. 올케하고 엄마가 입을 맞추는 임진강 소리가 나에겐 암호처럼 들렸다. 내 마음속에는 38선이 그들의 마음속엔 임진강이 각각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그어져 있었다. 마침내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어두운 역에 떠나기로 했다. 군대의 이동처럼 피난길도 될 수 있는 대로 밤의 어둠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다가 낮 동안은 민가나 하늘 가릴 만한 데를 찾아내어 잠도 자두고 먹어두기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것까지 지시를 안 해줘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특히 북으로 난 국도 위로 퍼부어대는 폭격과 기총 솟아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움직이는 거라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기세였다. 애 업은 여자하고 짐진 여자하고 하룻밤에 얼마나 걸을 수 있나 보다는 어둠과 추위와 전장 돌파라는 모험에 대한 공포가 어찌 없었을까마는 그동안 단련이 됐달까 비인간화가 됐달까 막상 그날은 늠름해져 있었다.
오후였지만 어두워지려면 아직 먼 시간에 마부신 씨가 헐레벌떡 우리 있는 데로 올라왔다.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 동무들은 참 운도 좋소. 개성까지 갈 차를 얻어 타게 됐지 뭐요. 트럭인데 내가 부탁하는 인원을 다 태워줄 만한 빈자리가 있다는구먼. 나이든 분보다는 애 업은 동무가 마음에 걸려 내가 공작을 한 거라오. 애 없고 하룻밤에 30-40리밖에 더 걷겠소? 그러자면 개성까지 닷새를 잡아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차로 가게 됐으니 아마 날 밝기 전에 개성에 떨어질 거요. 오늘 밤 10시경에 모두들 형무소 앞에 집결해 있으면 싣고 가기로 했으니 미리 나와 기다리기요. 그러면 임진강 안 건너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옳게 하고 엄마의 눈치부터 살폈지만 고맙다고 연방 고개를 조아리기에 바빴다. 고양이 앞에 쥐한테서 공포 외에 딴 표정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글을 보내고 나서야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엄마하고 올케가 탄식을 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그건 흉보였던 것이다. 신씨가 기쁜 소식을 가져올 리가 없었다. 저녁은 두둑히 먹어둬야 한다고 별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나가 저녁질 엄두도 못 내고 쌓아놓은 피난 보따리에 등을 대고 그림자처럼 어둡게 뭉거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빠져나갈 궁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건 신씨가 우리에게 박아놓은 쐐기였다. 올케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엄마에게 오빠 다리에 총상을 소독하는 법을 교습했다.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었다. 나는 지기만 했지만 올케는 이고 업었다. 신씨가 마중을 올라오기 전에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형무소 앞엔 강 위원장이 먼저 나와 있고 우리가 두 번째였다. 또 인천 상륙작전에 당했다죠? 아마 공군력 없이는 역시 안 되나 봐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런 실없는 소리를 했다. 그러고는 트럭 위에서 들쓰고 앉았을 거라면서 옆구리에 낀 군용 담요를 보여줬다. 우린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죠? 올케가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처럼 울상을 했다. 어둠보다 빨리 깊어지고 있는 추위가 한껏 껴입은 옷을 통해서도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려면 제가 여자들이랑 아이들이랑 놔두고 저 혼자 안 춥자고 이 거추장스러운 걸 가져왔겠습니까? 죄다 들써도 충분할 테니 우리 싫어도 꼭꼭 붙어 설라문에 한번 정답게 가봅시다. 그게 너스레도 신씨가 나타나자 시무룩해졌다. 정인의 세 식구와 할머니까지 다 모인 후에도 트럭은 거의 1시간 가까이나 더 기다리게 해놓고 나타났다.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나타난 트럭 운전사는 빨리빨리 타라는 독촉부터 했다. 신씨가 먼저 올라타서 할머니를 끌어올렸다. 올케가 할머니의 엉덩이를 받쳐주다 말고 에그머니나 하고 크게 낭패스러운 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 자지러졌다. 무슨 일이냐고 신씨가 눈을 부라렸다. 신임장인가 그 피난 갔다는 증명서 말이에요. 그걸 집에다 놓고 왔지 뭐예요. 양곡건도요. 작은 아씨 것도 제가 한꺼번에 챙겨가지고 있었는데. 침착하고 용의 주도한 올케답지 않았다. 정인의 식구도 냉큼냉큼 다 올라타고 운전석에서는 뭣들을 하고 있느냐는 짜증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신씨가 운전석으로 가서 뭐라고 두어 마디 하자 트럭은 부릉 소리도 안 내고 떠나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신씨는 비로소 올케를 향해 정식으로 따져 물었다.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중대한 걸.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자식 떼어놓고 나 혼자 살자고 길 떠나는 년이 정신이 온전히 바뀌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올케는 뜻밖의 앙칼지게 나왔다. 알았어. 알았으니 퍼뜩 다녀오소. 인거 내려놓고 어린애도 고모한테 풀어주구려. 난 마차를 준비하겠소. 당초의 계획대로 구파발까지 데려다 주리다. 실은 동문애들을 생각해서 트럭을 어렵게 교섭한 건데 남 좋은 일만 시켰구려.
올케가 서류를 가지고 내려온 것과 신씨가 마차를 대령한 것은 거의 같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가 끄는 마차를 타고 어디만치 갔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그가 여기까지만 바래다 줌하고 내려놓기에 거기가 국밥을 찌미려니 하고 내렸다. 올케가 그에게 고맙다는 수인사를 차리고 나서 남은 식구들에게 대해 간곡히 부탁했다. 선생님만 믿겠어요. 우리 그이 말이에요. 제발. 해코지만 말아달라는 말을 터였다. 신씨도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알았다고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북쪽으로 걸었다. 길가에도 빈집이 덜어 나타났지만 신씨가 어디선가 지켜보는 것 같아 빨리 그의 가시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증명서 안 가지고 왔다는 소리는 거짓말이었어요. 트럭을 타봐요. 무슨 수로 임진강을 안 건너겠어요? 올케는 그 소리도 앞뒤를 돌아보고 나서 속삭이듯이 작게 말했다.